캐나다에서 집을 산 이후에 내가 산 집을 렌트를 주는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제 세금을 적용된다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이신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법인은 임대소득은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서 보통 발생하는 액티브 비즈니스 인컴과는 다르게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네. 개인 세금 신고에서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 임대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뭐 양도소득은 당연히 50%만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근로소득이든 어떠한 소득이든 상관없이 개인은 소득이 다 같은 전체 소득 풀로 합쳐져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임대소득도 그냥 그 중에 하나의 소득으로 합쳐지는 거죠. 그냥 그 해에 발생했던 모든 소득 종류를 다 합산해서 한 개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직장인으로서 인컴이 15만인데 네. 렌탈 인컴이 네. 5만이 들어왔다. 네. 이러면 쉽게 말해서 그 5만이 내 마지노 텍스 구간부터 시작한 15만에서 20만 구간에 해당하는 텍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5만 불은 만약에 이제 내 세입자한테 내가 받은 금액이 5만 불인데 네. 거기서 발생하는 금액도 많잖아요. 네네. 비용이. 그래서 이제 비용 처리할 금액들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큰 게 모기지 이자 부분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콘도라 그러면 스트라타 피가 있을 수도 있고 재산세, 그리고 보험, 그리고 뭐 이제 발생하는 각각 뭐 수리 비용이라든가 뭐 변호사 비용, 회계사 비용, 사무용품 등등 이런 여러 가지의 비용들을 처리해서 남은 순임대 소득만 내 소득에 포함이 돼서 네. 이제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세액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모기지가 없으신 분들이라도 하더라도 이거를 레버리징을 일으켜서 집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른 투자를 했을 때 그런 비용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또 이렇게 차감을 할 수 있거든요, 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부분은 이제 좋죠. 역시 세금은 정말 어렵네요. 복잡하고. 맞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PR이라고 하는 거. 내 집에서 내가 산다. 이거의 혜택은 어떤 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자기가 사는 집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양도소득에 대한 전체 세금을 면제받는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살았던, 내가 실거주했던 주택이 그 기간 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했어도 단 1불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정말 직접적으로 가장 세금을 가장 많이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을 10억에 샀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주 거주지로 내가 살면서 네. 10년을 살았더니 네. 이 집이 10억에서 20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취득한 가격은 10억, 네. 그리고 판매한 가격은 20억. 그러니까 네. 양도 차익이 10억이 생겼잖아요. 네. 여기에 세금이 네.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원래 이게 이제 1가구 1주택 혜택이 없다고 봤을 때는 10억이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면 캐나다는 50%만 네. 이제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5억 정도가 원래 내 소득으로 합쳐져야 합산이 되어야 돼서 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아예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집을 렌트를 준다면 이 PR이 혜택을 다 못 받는다는 뜻인 거잖아요. 내가 살았던 기간에는 인정을 받아요. 1가구 1주택 혜택이 플러스 1년까지. 네. 하지만 렌트를 주는 시점에 용도 변경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거 보고 이제 change of use of property라고 그러는데, 그럼 CRA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간주 매각이 생긴 걸로 판단을 해요. 영어로는 deemed disposition of property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와서 임대를 주는 순간, 이거는 이제 거주용에서 소득 발생용, 임대용으로 이제 주택 용도 변경이 생긴 걸로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CRA가.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딱 느껴지는 게 내가 집을 사서 집값이 너무 안 올라요. 그래서 내가 렌트를 주고 딴 데 네. 렌트를 갔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요. 네네, 이러고 다시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하면 네, 사실상 내가 임대를 줬을 때 주택 가격이 거의 다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에 대한 혜택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있는 툴들이 있는데 45-2 그리고 45-3 일렉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살다가 나왔는데 그 기간에 부동산이 그 기간에 폭등하는 엄청나게 거죠.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희망이 있어요. 이 45-3 일렉션을 쓰면은 약 4년 동안은 내가 마치 그 용도 변경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할 수 있거든요. 4년이라는 건 어떤 4년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4년 동안 집값이 올랐는데 렌트를 주고 그 45-3 일렉션을 CRA에 제출을 하게 되면 네. 4년 동안 내가 비록 임대를 주고 나도 임대로 살고 있었지만 마치 내가 실거주 했던 것처럼 4년 동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가구 1주택 혜택을 그 올랐던 기간에.
근데 이제 그게 조건이 있는데 내가 임대를 줬던 이 집에 대해서 감가상각 처리를 했었으면 안 돼요. 아, 사업인 상황에서 이제 감가상각 그렇죠.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좀 선택사항이 선택사항이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클레임을 안 하셨어야지 혜택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모르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뒤늦게 깨닫고 일렉션을 해야지 하는데 CRA discretionary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세금 완전 피하기 위해서 이걸 머리를 써서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보이런스 경우에는 안 받아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페널티를 내면은 되는데 그 페널티가 한 달에 100불 정도예요. 네. 그래도 뭐 2년 정도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2,400불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양도소득이 몇만 불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도와드린 분들도 있어요, 저희. 아, 그럼 비교해서 약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요. 생기는 거네요.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죠.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차라리 2년이든 3년이든 늦었지만 몇천 불이니까 몇만 불보단 이렇게 벌금을 차라리 내더라도 일렉션을 제출하는 게 훨씬 더 절세가 크죠. 근데 결국 내가 내 집을 팔 때 이 절세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건 진짜 꼭 정확하게 하고 가야겠네요. 네네. 특히 이 용도 변경이 생길 때는 네. 네. 꼭 회계사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정확한 처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무턱대고 나 이제 잠깐 사업자처럼 여기서 돈 벌어볼래, 감가상각도 신청할래 했다가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올려서 이제 팔아볼까, 나 다 받겠지, 나 면제 받겠지 막 생각을 했더니 그렇죠.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일가구 1주택 혜택 받으시려면 절대 감가상각 CCA라 그러거든요. 네. 캐피탈 코스트 얼라운스인데 신청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러한 혜택을 너가 정말 주 거주자로서 이 집을 너가 살기 위해 샀냐라고 이제 그걸 좀 감안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두 분이 이 부분을 얘기하실 때 제가 흐뭇하게 좀 바라봤던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일렉션 2와 일렉션 3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또 촬영하기 전에 또 마침 CR에서 이렇게 컨퍼메이션 레터도 왔는데 실제 제가 이 프로세스를 이번 8월 31일 날 해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용도 변경을 한다라는 거를 레터로 잘 정리해서 CRA에 잘 제출하면 이렇게 너가 보냈던 거 잘 받았고 내가 이렇게 프로세스 해놓을 테니까 준비해 놓을게 라고 컨퍼메이션도 오거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물론 회계사에게 먼저 명확하게 상담을 받고 정말 단돈 몇천 불이라도 이걸 통해서 아낄 수 있으면 선행해야 되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집을 사든 집을 팔든 집을 렌트를 주든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꼭 이렇게 전문가분들 여쭤보고 내가 더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페널티를 뭐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 진짜 꼭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텍스에 대한 생각,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어긋나서 고치는데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장부 정리하실 때, 네. 그럴 때가 네. 많죠. 장부 정리를 해서 오셨는데 어떨 때 이제 특히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제대로 안 하면 네. 어긋나 버리면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하는 게 더 쉽거든요. 고치는 네. 것보다. 뭐 이럴 때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CRA를 통해서 이미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시고 네.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고치기 어렵다. 아, 네. CRA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안 받아주니까. 큰 돈이 움직일 때는 정말 막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objection을 하려고 해도 네. 그게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세법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서 네. 저희도 항상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게 세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배당금을 통해서 본인의 수익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해에는 소득이 아예 많이 없어서 배당금을 조금 잡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이 많이 필요해서 배당금을 막 크게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계세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낼 테니 그런 거를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다면 그 전년도에 배당금을 더 늘려서 밸런싱 아웃을 하는 게 좋은 절세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법인을 운영하시면 사실 본인이 샐러리를 받을지 배당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첫 해에는 예를 들어 나는 월급을 받을 거야. 그래서 T4를 받았는데 두 번째 해에는 T4 안 좋은데 T5 받을게요 해서 T4와 T5가 두 개가 나눠진다면 몰기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두 해 동일한 코드의 소득이 발생해야 되니까 내가 연봉을 받을지 배당을 받을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잡고 가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집 살려고 하시는 손님분들도 많기 때문에
샐러리를 받아야 되는지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T4로 받는 게 배당금으로 받는 것보다 더 은행 쪽에서는 모기지 승인 날 때 더 좋아한다는 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T4로 받는다는 건 내가 먼저 페이롤 텍스를 선납입한다는 개념으로 그렇죠. 보면 원청 징수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럼 네. 텍스 호잉이 별로 없겠죠. 아 그런 T- 관점에서 보는 거구나.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T4든 T5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컴인 건 똑같기 때문에 네. 은행 입장에서는 코드만 같다면 똑같고요. 저는 이게 더 컨시스턴트하게 돈이 들어온다고 은행에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는 줄 알았어요. T4 인컴 같은 경우에는.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샐러리는 꾸준하고 안정적이다.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쑥날쑥 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인컴을 했을 때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간만 보는 건가? 또는 패밀리 중에 내 가족들에게 내가 고용주로서 돈을 주는데 그러면 내가 3개월만, 6개월만 주면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은행들은 이 사람이 직접적인 법인의 소유가 없더라도 패밀리라는 걸 보여준다면 뭐 라스트네임이 같거나 아니면 실제 서치를 해봤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 관계가 있다면 2년치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분들은 확실히 더 신경 쓸 게 많죠. 맞습니다. 네. 사업 관련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네, 기회가 되면은 따로 아예 필드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바로 또 시간을 잡아서 다음 기회에 네, 말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철저하고 치밀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이 이야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아마도 마음 편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KK의 회계법인 피터님 그리고 모기지 브로커 케빈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멋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